내가 서울에 돌아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긴 출장은 몸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만들었고 서초동의 고급 빌라 로비에 발을 딛자마자 곧장 방으로 달려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 집은 한때 나의 자랑이었다.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이 집은 지난 5년간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공간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익숙한 꽃무늬가 조각된 원목 현관문을 보아도 조금의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노란 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새어나와 나를 소름돋게 했다. 나는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내부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익숙한 온기가 사라진 듯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남편의 모습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나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계단을 올랐다. 침실문에 다다라 간편한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고작이었다. 요즘은 경기도 외곽의 건설 프로젝트와 태양그룹 내부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모든 생각을 떨치고 잠을 청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독한 갈증에 눈을 떴다. 침대 머리맡의 시계는 새벽이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멍하니 침대를 벗어나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복도로 나서자 복도 끝에 있는 시부모님 방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평소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계신 걸까? 불길한 직감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맨발이 나무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벽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여 안에 동태를 살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속삭임뿐이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인 최 여사의 목소리가 꽤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애가 출장을 자주 다니는 게 우리한텐 기회야. 서둘러서 지민이를 여기 들어와 살게 해야지. 난 곧 태어날 아기가 걱정돼. 어쨌든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나는 숨을 헛들이켰다. 지민이? 얼마 전 시어머니가 남편의 먼 친척 동생이라며 소개했던 그 여자였다. 그녀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더니 어째서 이런 일에 얽혀 있는 거지? 의문이 스치는 순간 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내 남편, 강민준이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박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일단 지민이 짐부터 1층 방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나중에 서연이를 설득할 방법은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문제는 재산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집이 서연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게 넘겨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번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게 틀어질 수 있어요. 시아버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멍청한 애가 밤낮으로 회사 일에만 매달리니 얼마나 좋아. 민준이 넌 그 기회를 타서 그 애를 아예 이 집에 눌러앉게. 우리 셋이서 지민이를 잘 돌봐서 손주를 낳게 하고 그 후엔 박서연을 내보낼 방법을 찾자고. 위자료나 조금 쥐어주면 그만이야.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태양그룹 지분 절반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거다. 알겠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등골을 타고 싸늘한 통증이 흘렀다. 내 시댁 식구들이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먼 친척 동생이라는 명분으로 내연녀를 집에 들여 아이를 낳게 하고 심지어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손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전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나라와 지난 5년간 쌓아온 신뢰와 자존심을 꿰뚫었다. 유지민. 그 이름이 나를 불쾌하게 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촌스러운 차림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서울에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었다.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녀가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당당하게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말이 멈추자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조용히 해. 저 애가 들으면 어쩌려고. 지금은 둘 다 참고 기다려. 지민이가 아들만 낳아주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 있으니 얼마나 떳떳해.
나머지는 우리가 박서연을 압박해서 재산양도 각서에 도장 찍게 만들면 돼. 그 순진한 애가 뭘 알겠어. 걱정 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심장이 조여오고 입안이 바싹 말랐다. 내가 그토록 믿고 상상해왔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었다.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자상한 시부모님인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나를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쫓아낼 바보로 취급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결코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운다고? 절대 안 돼.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열려는 듯한 기척이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다행히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안쪽 사람은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다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갈증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방금 들은 잔인한 진실 외에 내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선택했던 남자가 부모와 한패가 되어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최종 목표는 아들과 내 돈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다정한 몸짓, 아침마다 나를 껴안으며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속삭였던 말들이 전부 완벽한 위선이었다는 말인가. 내가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 그는 집에 남아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한다고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분명 이 일을 몰래 꾸미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내가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려 독을 내뿜으려는 독사처럼.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웠다. 침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강민준의 숨결이 바로 곁에서 느껴졌다. 그는 잠시 서서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참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혔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가 나를 걱정해서 저렇게 지켜보는 것이라고 자책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그의 모든 다정한 행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동이 틀 때까지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머릿속은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유지민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몇 달 전 유지민이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사라졌던 일이 떠올랐다. 내가 묻자 최 여사는 고향에 친척을 뵈러 갔다고 둘러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한 채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는 결코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공모해 왔던 것이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의 고요함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았지만 이것이 악몽이 아닌 혹독한 현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울음?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단 말인가?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나는 남편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 결심의 불꽃이 번쩍 튀었다. 그들이 감히 나를 우롱했다면 그들 중 누구도 목적을 달성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이 가족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어 한다고? 꿈도 꾸지 마라. 잠시 말없이 앉아있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여러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6시 30분 전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내려갔다. 일찍 일어난 가사 도우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3명의 교활한 인간들을 피하기 위해 간단히 식사를 하고 바로 출근할 생각이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침실에서 나온 최 여사가 나를 보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일찍 일어났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나는 꾹 참고 대답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사 도우미한테 죽이라도 끓이라고 할게. 뭐라도 먹고 가렴.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어젯밤 남편과 함께 음모를 꾸미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상한 척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소름 끼쳤다.
식사 중에 강민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여보, 어제 언제 왔어? 한참 기다렸는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무 늦어서 당신 푹 자라고 안 깨웠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내 옆에 앉아 다정한 척했다. 오늘도 바빠? 내가 회사까지 태워다 줄까? 나는 눈을 굴렸다. 머릿속에는 그와 유지민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아니, 괜찮아. 내 차 있으니 걱정 마. 나는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했다. 온 가족이 공모하여 내연녀를 집에 들여 아이를 낳게 하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가시가 돋는 듯했다. 현관으로 나서는 내 등 뒤로 최 여사가 소리쳤다. 너무 조금 먹는구나. 굶고 다니지 마. 여자는 몸 관리가 중요해. 나는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회사가 너무 급해서요. 그녀와 남편이 서로 의기양양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저들의 끔찍한 음모를 전혀 모르는 바보인 줄 알겠지. 웃고 싶으면 마음껏 웃어도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두고 보자고.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비서에게 전화해 최근 강민준의 모든 일정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내 명령에 따랐다. 나는 덧붙였다.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내부 회의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했다. 태양그룹은 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 어린 곳이다. 절대 악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하물며 그들은 내가 주인인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점심 나는 집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사실 예전에는 출장으로 피곤할 때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며 작은 관심을 구걸하곤 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희극이었다. 괴로워하는 대신 나는 일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었다. 회사 일을 빨리 처리할수록 이 썩어 빠진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서류 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최근 재무 보고서를 검토했다. 문득 강민준이 지점 자금에서 얼마나 빼돌렸을지 궁금해졌다. 오후 내내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비서가 내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 거의 6시가 다 되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다시 일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쯤 집에서는 그들이 유지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속이 뒤틀렸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고 비서에게 저녁 식사 장소를 예약하라고 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머물며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피할 생각이었다. 저녁 8시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무척이나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 끝났어? 집에 안 와? 나는 피곤한 척 연기했다. 거래처 사람 만날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다. 알았어. 여보, 몸 챙겨가면서 해.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프면 안 돼.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정말 대단한 배우였다. 낮에는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밤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걱정하는 척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레스토랑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자의 습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날카로운 경계심이 채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회사에서 멀지 않은 호텔을 잡아 체크인했다. 휴대폰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혼자 있는 이 공간이 이토록 안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비록 조금의 온기도 없었지만, 긴 밤이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침 일찍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남편이 보낸 익숙한 문자들이 여러 개 와 있었다. 아침 먹었어?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 보고 싶다. 정말 우스웠다. 그는 유지민에게도 똑같은 문자를 보내고 있을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 달콤한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중적인 게임이 곧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그들 가족 모두에게 내가 그들이 물어뜯을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침착해야 했다. 분노를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되었다. 만약 어젯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거짓된 사랑의 껍데기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미래에 대한 답을 내렸다. 단호하게 이혼하고 그들의 음모를 폭로할 것이다. 나는 그저 아무도 나를 그 집에서 무일푼으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배신당했을지언정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악몽이 될 것이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태양그룹에 출근했다. 긴장감과 냉정함이 공존하는 아침이었다. 비서는 나를 보자마자 서류 뭉치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대표님, 요청하신 대로 강민준 이사님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굳게 닫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읽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상업 지점에 자주 자리를 비웠고 그 시간은 내가 지방 출장을 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단골 목적지는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곳이 그가 유지민을 만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계좌거래 내역서로 시선을 옮겼다. 최근 그가 시설 유지 보수 명목으로 지점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을 증명할 영수증은 전혀 없었다. 명백히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파렴치함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되뇌었다. 아직 패를 뒤집을 때가 아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비서에게 강민준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자금을 서서히 회수하되 절대 티가 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나를 배신한 것은 하나의 문제지만 우리 가족의 돈에 손을 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이메일 몇 개를 처리하고 나니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의 번호였다.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그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당신 주려고 삼계탕 끓여놓으려고.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가식적인 냄새만 날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 갈 수 있을 거야. 일 보고 정해야지.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알았어, 꼭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나를 기다린다고? 아니면 유지민을? 퇴근 시간이 되어 나는 회사에서 나왔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저축한 돈으로 사두었던 낡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바로 강서구에 있었다. 예전에 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자는 그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 이제 와보니 그는 뻔뻔하게도 그곳을 두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해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저녁 7시쯤 강민준의 차가 나타났다. 옆자리에는 배가 제법 부른 유지민이 타고 있었다. 그는 직접 문을 열어 그녀가 내리는 것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도왔다. 그 광경에 나는 입술을 깨물 뻔했다. 여보, 집에 일찍 와라는 달콤한 말은 그저 연극이었고 그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15분 정도 기다려 그들이 확실히 방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다. 빌라에 도착하니 시계는 이미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다. 식탁에는 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상냥하게 웃었다. 일하고 왔구나.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어. 가사도우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그녀의 얼굴을 보니 며칠 전 그 애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지민이를 당당하게 들이자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자상한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주방을 지나가다 보니 강민준이 냄비에 담긴 탕을 데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환호했다. 왔구나! 이 삼계탕 정말 맛있어. 잠깐만 기다려. 바로 떠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코트를 벗어 의자에 앉았다.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배가 고파야 정상이지만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신이 나서 내 옆에 앉아 고기를 발라주고 국을 떠주는 등 극진히 챙겼다. 나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조금 전 그가 유지민을 다정하게 대하던 모습이 떠오르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토할 뻔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요즘 너무 말랐구나. 아무리 바빠도 건강은 챙겨야지.
차라리 한동안 쉬면서 회사는 남편한테 맡기는 게 어떠니?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강민준에게 맡기라고? 굶주린 늑대에게 맛있는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나는 경멸감을 숨기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지휘해야 해서요. 그녀는 아쉬운 척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이 집안의 손주를 낳아줘야 할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사례가 들릴 뻔했다. 내 2살 배기 딸은 탐탁지 않아 하며 손녀라고 무시하더니 그래서 밖에서 다른 손주를 얻어 당당하게 데려오려 하는구나. 식사는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3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쉬겠다고 말했다. 강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까지 따라와 걱정하는 척 물었다. 정말 머리 아파? 내가 마사지 해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곧장 욕실로 피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밤샘과 복잡한 생각들로 눈은 충혈되고 퀭했다. 앞으로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강민준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유지민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겠지. 그의 안절부 절못하는 모습은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자신을 걱정하고 챙겨주는 남편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거짓 연극이었다. 잠시 후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일 몇 시에 출근해? 내가 태워다 줄게. 나는 피곤한 척 길게 하품했다. 아니 괜찮아. 내일 아침 7시에 미팅이 있어. 당신도 바쁠 텐데.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곁눈질로 유지민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진동을 끄고 몰래 발코니로 나갔다. 그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그녀를 이 집에 들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자는 척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한 줌의 빛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몰래 차로 가져갔다. 비서에게 연락해 잠시 머물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했다. 그 3사람과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민준이 혹시 또 출장 가냐고 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비웃으며 비서에게 며칠 지방에 가신다고 답하라고 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는 내가 갑자기 집에 돌아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 놓고 내연녀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을 붙여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도록 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내가 고용한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강민준 이사님 차에 임신한 여성이 타고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나는 웃었다. 그럼 시작됐군. 아주 좋아. 나는 그들이 충분한 증거를 남길 때까지 마음껏 연기하게 내버려둘 것이다. 나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해 혼전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 준비를 부탁했다. 결혼 전 아버지가 재산 증명서를 만들자고 고집하셨던 날이 떠올랐다. 강민주는 난 돈은 필요 없어. 당신 사랑만 있으면 되라며 재빨리 서명했다. 이제 와보니 그저 싸구려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텅 빈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민준이 유지민을 다정하게 대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곧 내 손에 의해 그 집과 회사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런 남자에게는 부드러움이 통하지 않았다. 치명적인 약점인 돈을 직접 공격해야 했다. 돈이 없으면 그가 내연녀를 부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호텔에 머물렀다. 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지못해 받으니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은 먹었어? 당신 먹으라고 국 끓여놨는데 집에 와서 같이 먹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지방인데 프로젝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즉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미리 말해줬어야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졌다. 위선자. 내가 갑자기 돌아와서 네 애인이랑 마주칠까봐 두려운 거겠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내내 시어머니가 빌라에 머물며 유지민을 돌봤다는 보고를 받았다. 식사부터 옷까지
그들은 소중한 임산부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을 것이다. 장손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할까 두려웠다. 일주일 내내 일에만 매달렸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보안 요원으로부터 유지민이 1층 침실로 완전히 이사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얼굴이 굳었지만 모든 것을 억눌렀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내가 빌라의 소유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 모두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었다. 늦은 밤 나는 빌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귀중품들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비서에게 귀중품,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다른 금고에 옮겨두라고 지시했다. 누구도 단 1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달려나왔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보고 싶었어. 나는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유지민이 보였다. 배는 불러 있었고 얼굴은 환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겁먹은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시어머니가 즉시 말했다. 아, 지민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며칠만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 괜찮지? 나는 그들이 어디까지 연기하는지 보려고 빤히 쳐다보았다. 결국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머무세요. 내 차가운 대답에 세 사람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그들은 내가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괜찮아. 그들이 착각하게도. 깊이 빠져들수록 내가 판을 뒤집었을 때 더 비참해질 테니까. 그날 밤 강민준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유지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 남편은 내게 달라붙어 온갖 달콤한 말로 화해를 시도했다. 나는 그저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침묵했다. 나는 이 빌라의 외부인처럼 돌아왔다. 명의상으로는 여전히 정식 아내였지만 예전에 나는 이 가족이 온화하고 시어머니는 순박하며 남편은 착하다고 믿었다. 생각할수록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 지금 그들은 나를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있겠지. 비록 이 집의 재산부터 호화로운 생활까지 모든 것이 내가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지 눈에 들어온 것은 유지민이 최 여사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나를 보자 유지민이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서연 언니, 퇴근하셨어요. 언니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강민준의 먼 사촌 동생이라며 수줍게 자신을 소개했다. 가끔 서울에 오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했다. 나는 시누이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을 내밀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내 머리 위로 기어오를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여사를 향해 말했다. 방에 가서 좀 쉴게요. 시어머니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 웃으며 말했다. 그래, 어서 쉬렴. 가사 도우미한테 생강차라도 끓이라고 할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올랐다. 오늘 그녀의 태도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아마 며느리가 난리를 칠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 상냥함 뒤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박서연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 강민준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가 유지민을 안심시키거나 부모님과 무언가 더 논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그녀를 이 집에 들이기 위해 온갖 연극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어리석게 바로 달려가 판을 뒤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침착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마지막 한 방으로 그 세 사람 모두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대표님, 방금 상업지점의 수입 지출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출처 불명의 거액 현금 거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자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은 내 방침이었지만 강민준이 추가로 횡령하는 것은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탐욕이 클수록 넘어졌을 때 더 아픈 법이니까. 나는 그대로 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답장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에 강민준의 음흉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지금 하는 짓들은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믿고 너무 자신만만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곧 비가 올 것처럼 흐렸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피곤해? 내려와서 저녁 먹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애호박 새우탕 끓였는데.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오후 그가 유지민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생각에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거기도. 이따 내려갈게. 강민준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지방 출장 좀 줄이고 집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거래처 요구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조용히 나갔다.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와 같은 분위기였지만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 유지민이 식탁에 함께 앉았다. 그녀의 배는 확연히 불러 있었고 수줍은 척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언니 오빠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꼭 붙잡으셔서 최 여사가 애정어린 투로 꾸짖었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뭘. 편하게 지내렴. 우리 손주 건강 잘 챙겨야지. 장난이 아니야. 손주라는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들은 이태아가 강민준의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결국 나를 쫓아내고 그 아이를 맞이할 생각이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식탁에 다 토해버릴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말했다. 저 다 먹었어요. 먼저 방에 올라갈게요.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단호하게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첨 섞인 말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떴다.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9시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유지민의 방을 꾸며주며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때 시아버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평소에 내게 거의 전화하지 않았고 마주쳐야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언제 왔니? 내가 고향에 일이 있어서 오늘 막 올라왔다. 내일 시간 되면 나랑 민준이 좀 만나자. 민준이 지점에 새로운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건에 대해 논의 좀 해야겠다. 알고 보니 그는 막 서울에 도착한 것이었다. 아마 추가 자금을 빼내고 싶었겠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일정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그는 하하 웃었다. 그래, 빨리 논의해야지. 좋은 프로젝트는 놓치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는 중얼거렸다. 새로운 사업,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가짜 프로젝트겠지. 꿈도 꾸지 마. 분명 이 집안 전체가 나를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고 있었다. 하긴 예전부터 내 부모님이 딸을 너무 아낀 나머지 사위를 기꺼이 지원해 주셨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제 내가 재산증명서를 꺼내 보일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시간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 일은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갔다. 최 여사가 유지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표정을 짓는 대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머님, 저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죽 차려놨으니 조금이라도 먹고 가렴. 그녀는 내가 시비를 걸까봐 살짝 놀란 듯했지만 내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심한 듯했다. 지민이 목도 남겨놨단다.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임산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젓가락을 들었다가 일어나 무관심한 척 가방을 챙겨 나섰다. 회사에서 한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유지민 씨, 사실 먼 친척도 아니래요. 아시나요? 메시지를 읽고 나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그에게 다시 전화하니 그는 예전에 고향에서 유지민이 최 여사와 먼 친척이 아니라 그저 아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불분명한 이유로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다. 여기까지 듣자 나는 더욱 소름이 끼쳤다. 그 내연녀는 애초에 조작된 시나리오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오후에 태양그룹 내부 회의가 열렸다. 나는 경기도 외곽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쁜 와중에도 법무팀의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하다면 남편을 상간죄로 고소할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다. 비서는 강민준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했다. 그 액수는 그를 길거리로 내쫓기에 충분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또 하나의 히든카드가 생겼다. 그가 내가 예전처럼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꿈도 꾸지 마라. 저녁에 일이 끝나고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마음속에는 계속 유지민과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빌라에 도착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강민준이 시아버지를 문 밖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서방은 무슨 계략을 꾸몄는지 매우 기뻐 보였다. 내가 살며시 대문을 열자 그들도 마침 대화를 끝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말했다. 서연아, 내일 시간 되면 나랑 민준이랑 만나서 투자 확대권 좀 얘기하자. 고향 이웃이 가진 땅이 있는데 싸게 사서 휴양지 지으면 좋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하고 얼버무렸다. 민준도 끼어들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 땅 사면 빌라 몇 채 지어서 임대하면 돈이 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내일 얘기하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내 등 뒤로 그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땅이 그렇게 좋아서 그 차례까지 돌아왔을까? 또 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거실로 들어선 이 유지민이 배를 감싸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최 여사가 옆에서 그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가 소리쳤다. 아이고, 마침 잘 왔다. 지민이가 방금 배가 아프다는데 조산하려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자 나는 몸이 굳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할 만큼 악독하지는 않았다.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나는 말했다. 민준 씨는 어디 갔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랑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 내가 지민이 부축해서 나갈 테니 네가 운전 좀 해다오. 나는 속으로 욕을 했다. 정말 팔자도 기구하지. 설마 그냥 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최 여사와 함께 유지민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곧장 산부인과로 향했다. 유지민은 얼굴이 창백했고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으며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운전하면서 거울을 통해 그녀를 흘끗 보았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저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란 말인가? 나는 고개를 저어 모든 생각을 떨쳐내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데 집중했다.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와 그녀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뒤따랐다. 내가 주차를 마치고 들어갔을 때 최 여사는 이미 응급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당황해서 말했다. 서연아, 민준이한테 빨리 전화 좀 해줘. 걱정돼 죽겠어.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내연녀가 입원했는데 나더러 남편을 부르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워 내 평판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유지민 씨가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와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가 멍한 얼굴로 물었다. 전화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내 차가운 시선 때문인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순간 나는 연기하는 것조차 지칠 정도로 피곤했다. 결국 나는 그들을 증오했지만 이 상황은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멍하니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강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나를 보자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달려들었다. 어머니, 지민이는요? 괜찮아요? 최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던데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서 들어가 봐. 그는 즉시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래, 저 아이는 강씨 집안이 그토록 고대하던 장손이었고 나는 그저 응급실까지 운전해준 운전기사에 불과했다. 그 광경은 내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한 번 배신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1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와서 유지민이 자궁수축이 있었지만 당장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여사와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개인기사에게 전화해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이 병원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이야기하느라 나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병원을 떠나기 전 강민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반은 감사함, 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여보, 고마워. 내 애인을 병원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나는 비웃으며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빚을 갚을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충분한 충격을 받은 여자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혼 계획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했다. 숨을 고르자 분노가 끓어오르는 머릿속에서도 차분함이 찾아왔다. 나는 빌라로 가지 않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 댁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해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부모님은 해외여행 중이셔서 집에는 가사도우미 몇 명만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밀려왔다. 결혼 후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독립하기를 바라셨고 나 또한 결혼한 여자로서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부모님이 멀리 계신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겪는 이 끝없는 실망을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룻밤을 푹 쉬고 나니 다음날 아침에는 정신이 좀 더 맑아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시어머니의 문자부터 강민준의 부재중 전화까지 나는 받을 기분도 아니었다. 분명 유지민이 괜찮아졌다고 알리거나 어서 돌아와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재촉하려는 것이겠지. 나는 비웃으며 벨소리를 껐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가 돌아가서 그들이 내연녀를 간호하는 꼴을 보라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불필요한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류는 거의 준비되었다. 외도 증거, 개인 재산 증명. 내가 소송을 제기할 시점만 정하면 그들은 손 쓸 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말은 쉬웠다. 실행하려면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외갓집에 있는 두 살배기 딸을 떠올렸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시댁이 아이를 무척 사랑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녀라고 무시하며 장손 타령만 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재산을 관리할 장손이었던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분노가 치밀었다.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있는데 강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분명 유지민의 이번 얘기겠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초조해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나았다. 일을 마치고 변호사를 만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했다. 사무실을 나서니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에 앉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제 유지민을 응급실에 데려다 주던 장면이 떠올랐다. 정말 나는 단지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양심 때문에 행동했을 뿐 그들에게 어떤 정도 없었다. 4시쯤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금 강민준 씨가 유지민이라는 임산부의 건강보험을 등록하는 걸 봤어. 주소지가 너희 빌라로 되어 있던데.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유지민을 빌라의 정식 구성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모양이었다. 합법화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호적까지 같이 올릴 셈이겠지. 너무나 노골적인 연극이었다. 나는 분노를 삼키며 짧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알고 있었어. 비가 그치자 나는 빌라로 차를 몰았다. 안으로 들어선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아마 모두 병원에서 유지민과 함께 바쁘겠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1층 거실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나는 소파에 앉아 아기 침대를 만져보았다. 곧 태어날 아이. 비밀스러운 신분으로 강시성을 달고 태어날 운명.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나를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지민이 병원에 있다가 막 오는 길이야. 괜찮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지민이가 민준이 아이를 가졌으니 우리 집안에서 내칠 수는 없지 않겠니?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말들이 수백 개의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유지민이 내연녀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저 그들이 장손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의견 없어요. 머물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머무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살피듯 쳐다보았다.
그럼 화 안 났니? 네가 워낙 마음이 넓어서 이런 일은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어. 나중에 지민이가 있으면 네 짐도 덜어질 거고. 나는 비웃었다. 제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내 딸도 아직 어리고 너도 회사 일로 바쁘니 힘들잖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가 곧 올 거야. 이따 둘이서 얘기 좀 잘해봐. 나도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딱딱하게 말했다. 저 방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질투심 좀 버려야 남편을 지킬 수 있지.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배신자를 지키는 법을 나에게 가르치려 들다니.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개인재산 증명 서류를 꺼내 읽었다. 예전에 강민준이 서명했던 결혼 생활 중 집과 땅을 나누지 않겠다는 명확한 글씨가 보였다. 아마 그는 잊었거나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이제 이것이 내가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7시쯤 강민준이 돌아왔다. 손에는 죽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마 유지민을 위해 사온 것이겠지. 주방에 있는 나를 보고 그가 말했다. 저녁은 먹었어? 내 목도 사올 걸 그랬네. 나는 팔짱을 끼고 주방 기둥에 기대어 차갑게 말했다. 됐어. 할 얘기 있으면 바로 해. 그는 머뭇거리며 시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최 여사는 죽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척하며 우리 둘만 남겨주었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지민이 일, 미안해. 모든 게 그냥 아들을 갖고 싶다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랬어. 널 버릴 생각은 없어. 그 말을 듣자니 구역질이 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날 이해해줘. 어머니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압박하시잖아.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지민이는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는 계속해서 상황 탓, 남 탓만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가 그 여자랑 남편을 공유하길 바라는 거야? 민주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손주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그녀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어? 난 그럴 시간 없어. 마음대로 해. 민주는 내 대답에 더욱 당황했다. 결국 그는 말했다. 부탁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넘어가줘. 내가 꼭 보답할게.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웃었다. 웃음이 쓰디썼다. 조용히? 유지민은 이미 여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민주는 내가 전입신고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주방을 나섰다. 아직은 연극을 계속해야 했다. 모든 것을 드러낼 때는 아직 아니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단호하게 현관을 나섰다. 차에 앉아 시계를 보니 거의 8시 반이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아 이 집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스스로 판 무덤에 계속 뛰어들게 내버려 두자. 그날 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빌라의 역겨운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경기도 외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변호사와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유지민이 조기 진통으로 시어머니와 강민준이 허둥지둥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여보, 지민이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위급해. 나는 그가 왜 나에게 전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었다. 나한테 왜 전화하는 거야?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무서워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소리치듯 말했다. 됐어, 알아서 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마음은 평온했다. 이 순간부터 나는 그들이 발버둥 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 결과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유지민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는 약간의 연민을 느꼈지만 그의 부모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지금쯤 강씨 집안은 장손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겠지. 이제 그들이 나를 쫓아내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그날 점심 거래처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강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들이 태어났어.
시간 되면 보러 와.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딸을 낳았을 때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나에게 형수 노릇을 하라고?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이혼 서류를 꺼내보았다. 나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큰 폭풍이 곧 닥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반격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확실히 쥐고 있어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고통을 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개인 재산 증명 공증 서류와 함께 선명하게 인쇄된 외도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온갖 수모를 겪으며 시댁 식구들이 내연녀를 집에 들여 아이를 낳고 이제는 버젓이 사생아를 키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돌처럼 굳었고 이제 막을 내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미 조용히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만남을 약속했다. 오늘 법원에서 며칠 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점심때 서류를 마저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은 먹었어?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만나자. 나는 비웃었다. 나 바빠. 할 얘기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나도 그냥 실수였고 아들을 갖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자니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다. 실수로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차지하려 했다고? 그에 대한 내 경멸감을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 당신도 법정에 설 준비나 해.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교환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대표님의 혼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며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 상대방이 버티면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을 뿐이었다. 저녁 늦게 나는 빌라를 피해 친정으로 돌아왔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복잡했다. 4년 넘게 강민준과 살면서 그가 평생 내 손을 잡아줄 남자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너무 늦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조롱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시아버지의 번호였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무 소란 피우지 마라. 이 집안은 여전히 네가 필요해. 내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이혼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너만 손해야. 원하는 게 있으면 앉아서 얘기하자. 나는 코웃음을 쳤다. 제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가 소리쳤다. 잊지 마라. 내 아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야. 몇 년간 사위 노릇하면서 공헌한 것도 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는 그가 외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형사 고소까지 원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얽맬 수 없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다. 나는 변호사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가정법원으로 갔다. 아침 서울 공기는 약간 쌀쌀했다. 나는 코트를 입고 회색 건물 입구에 섰다. 밖은 붐비지 않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정실로 가니 강민준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퀭한 얼굴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아마 푹신한 침대도 그를 편히 잠들게 하지는 못했나 보다. 그가 작게 불렀다.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흘끗 쳐다보기만 했다. 우리는 조정위원과 변호사를 마주하고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훑어보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조정은 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위자료도 원하지 않으며 제 딸의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키울 겁니다. 강민준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강민준 씨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작게 말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 제가 한 모든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공헌?
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내연녀를 집에 들인 게 공헌이라고? 조정위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박서연 씨,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내 변호사가 증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 강민준 씨의 명백한 혼인 파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때 그가 반박하려 했다. 외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머니가 대를 이을 사람을 찾으신 것뿐입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다. 좋아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내 집에서 살았고 이제는 유지민과 바람 피워서 사생아까지 낳았잖아요. 그게 외도가 아니라고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조정위원은 천천히 말했다. 명백히 남편 측의 과실이군요. 다음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강민준이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빌라의 절반을 줘야 합니다. 결혼 후에 우리가 함께 산 집이니까요. 변호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 빌라는 혼인 전 증여받은 박서연 씨의 특유 재산입니다. 공증된 서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지분 역시 그녀의 가족 소유입니다. 강민준 씨가 공동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 집은 등기부 등본에 강민준 씨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옆을 쳐다보며 가슴을 들썩였다. 아마 결혼 전 서명했던 계약서를 잊었나 보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법원은 정식으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 조정실을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에게는 이로써 한 단락이 끝난 셈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뒤쫓아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서연아, 시간을 좀 더 줘. 다시는 지민이랑 만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나는 손을 뿌리치며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말했다. 연기 그만해. 유지민은 이미 당신 아들을 낳았어. 내가 당신이 그녀를 버릴 거라고 믿을 것 같아? 그만해.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난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몇 년간 헌신했잖아. 날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야. 나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이 내연녀를 집에 데려왔을 때 내 생각은 했어? 내가 차갑게 대하자 그는 결국 손을 놓고 복도 한가운데서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며칠 후 이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추가 조정은 필요 없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법원은 남편의 혼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나의 단독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화해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에 관해서도 법원은 계약서대로 판결했다. 강민주는 어떤 재산도 분할받지 못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쳤다. 불공평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도 공을 들였습니다. 최소한의 돈은 줘야 합니다. 내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은 태양그룹에서 받은 급여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아십시오. 그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더 이상 반박할 길이 없었다. 법원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가 달려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독한 년! 내 아들을 빈손으로 내쫓다니 천벌받을 거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제가 독하다고 하셨나요? 그럼 유지민을 데려온 건 누구고 손녀를 무시한 건 누구죠? 아들 못 낳는다고 저를 쫓아내려 한 건 누구였죠?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근처에 있던 강민주는 초라한 모습으로 눈이 충혈된 채 나를 애원하듯 쳐다보았다. 나는 무시하고 돌아섰다.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차는 붐비는 교차로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작은 카페에 들러 라떼 한 잔을 시켰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했던 적은 없었다. 썩어 문드러진 낡은 문처럼 결혼 생활의 한 단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사설 탐정 업체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아이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강민준 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토록 온 가족이 떠받들던 아들이 강민준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그는 온갖 노력과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남의 자식을 키운 셈이었다. 정말 하늘에 눈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을 그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덧붙였다.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네. 축하해.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온갖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 빈손이 되었다.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그들이 이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재산도 모두 잃었으니 웃을 수 있을까? 저녁에 친정으로 돌아갔다. 마침 여행에서 돌아오신 부모님은 내 짐 가방을 보고 놀라셨다. 나는 이혼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나무라셨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쨌든 끝났으니 됐다. 이제부터는 강해져서 회사 일에 전념하거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강민준에게서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답장 좀 해. 그 여자한테 속았어.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래. 나는 휴대폰을 껐다. 속았든 아니든 그건 그의 문제였다. 나와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는 그가 병원 로비에서 유지민과 싸우는 영상이 떠돌았다. 영상 속에서 그는 소리쳤다. 날 갖고 놀았어? 남의 자식 키우느라. 내 아내까지 잃게 만들었잖아. 유지민은 얼굴을 감싸고 울며 소리쳤다. 네가 부자라서 이용했을 뿐이야. 네 아이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 보는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꼴 좋다고 말했다. 나는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모든 것을 털어버렸다. 같은 날 나는 빌라에서 짐을 모두 뺐다. 사실 그 집은 내 소유였고 누구든 내쫓을 수 있었지만 더러운 기억이 가득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빌라를 팔겠다고 알렸다. 친구들이 물었다. 그럼 어디서 살 거야? 나는 대답했다. 작고 아담한 새 아파트를 샀어. 낡은 것들은 버려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빌라를 팔면 그 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단호하게 사람을 불러 집을 정리하고 자물쇠를 바꿨다. 누군가 문을 쿵쿵 두드렸다. 훔쳐보니 그 모자였다. 나는 무시했고 아파트 경비원이 와서 그들을 내보냈다. 그걸로 끝이었다. 새 아파트로 돌아오니 몸은 지쳤지만 간소한 공간을 보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남편의 가식적인 목소리도 시어머니의 쏘아보는 눈초리도 사촌 동생이라며 나타난 낯선 여자도 없었다.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강민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나를 빈손으로 내쫓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원망과 저주가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같은 인간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없었다. 혼자 밤을 보내며 지난 몇 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 2살배기 딸 하은이가 유일한 귀한 자산일 것이다.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시댁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아이를 외갓집에 맡겨두었는데 이제는 더욱 그럴 이유가 생겼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이를 데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보답해야지. 그 생각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지난 시간의 어둠이 잊혔다. 나는 친정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예전에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 강민준과 결혼했다. 부모님은 내가 고생할까 걱정하셨지만 딸을 이기지 못해 결국 허락하셨다. 이제 와 보니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수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옳았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대가는 눈물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잃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후회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단호하게 떨쳐내야 했다. 부모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어머니가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딸아, 이혼해도 괜찮다. 마음만 편하면 됐지. 세상에 좋은 남자는 많아. 나쁜 놈 하나에 네 인생을 묶어두지 마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은 회사 일으키고 하은이 데려와서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계속 외갓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2살인데 외할머니 집에만 있는 것도 안쓰럽지. 집 정리되면 데려오너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나는 딸이 있는 외삼촌 댁으로 차를 몰았다. 하은이를 품에 안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남자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자유로움을 느꼈고 딸을 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내 목에 얼굴을 부볐다.
나는 속삭였다. 내 사랑, 이제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 외삼촌 내외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하은이를 새 아파트로 데려왔다. 작고 아담한 침실은 분홍색 카펫과 인형들로 꾸몄다.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아늑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옹알이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넘긴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어진 며칠간 나는 태양그룹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강민준이 맡았던 상업 지점의 자금 회수 이후 재무 보고서에는 상당한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미리 예상하고 대부분의 지분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회사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나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마 내가 사기 결혼에서 벗어나고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 중에 누군가 작게 말했다. 박 대표님은 정말 강단 있으시군요. 저희는 대표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일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가정의 풍파가 나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가 보안팀에서 강민준 씨를 로비에서 맡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다니. 그와 마주칠 생각은 없었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올려보내요.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초췌한 모습에 얼굴은 퀭했다. 강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어. 너와 우리 딸, 더 이상 내 곁에 없구나. 나는 팔짱을 꼈다. 우리가 이혼했다는 걸 알아야지. 동정받을 생각 마. 그가 애원했다. 하지만 하은이는 보고 싶지 않아. 아이를 만나게 해줘.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언제부터 아이에게 신경 썼다고? 당신 어머니 부추김의 딸이라고 무시까지 했잖아. 그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 잘못이야. 제발 기회를 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이에게 보상해주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잊었나 본데 그 아이도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특히 다른 여자 따라서 아들 찾으러 다녔던 아빠는 더더욱. 강민주는 의자를 붙잡고 휘청였다. 그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지민은 떠났고 그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그가 몸을 흔들며 애원했다. 돈 좀 빌려줘. 서울을 떠나서 다시 시작할게.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정말이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예전에 회사를 관리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도망칠 돈 몇 푼을 구걸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난 은행이 아니야.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그는 멍하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거지처럼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그가 비틀거리며 회사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등이 굽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그를 총괄이사로 우러러보며 위풍당당하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점차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문을 열어보니 유지민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민준 씨가 저를 때렸어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서요. 저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 나한테 사기쳤던 거 잊었어? 그녀는 벌벌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 씨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저를 이용하고 약속만 남발했던 거였어요. 이제 저랑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불쌍했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잘못 찾아왔네.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든 사람을 받아줄 책임은 없어. 유지민은 아이를 안고 엎드려 엉엉 울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여기서 나가. 경비 부를 거야. 그녀는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아이를 안고 돌아서며 비참하게 울었다.
나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시선을 유지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 후 유지민이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부모님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며 증오했다. 서로의 적이 된 셈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이라 더 이상 기쁘지도 관심도 없었다. 나와 강민준의 이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발생했다. 빌라는 깔끔하게 팔렸고 그 돈은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나는 새 아파트에 완전히 정착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가끔 부모님이 들르시거나 식사에 초대하셨다. 삶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하은이를 데려와 근처 공원에 들렀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나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았다. 문득 시댁에서 살던 시절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회사 일을 짊어지고 저녁에는 무심한 말들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다. 다행히도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깨어날 수 있었다. 밤에 아이가 잠들면 나는 책상에 앉아 회사 서류를 정리했다. 이번 달 수익 보고서의 상승 곡선을 보며 문득 자랑스러워졌다. 결혼 생활을 잃는 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 자신의 커리어가 있었다. 마음은 부서졌지만 두 발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었다. 가끔 강민준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접하면 그저 훑어보고 잊어버렸다. 듣자 하니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놀랍지도 않았다. 한 번은 거래처와의 파티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젊은 대표 한 명과 같은 테이블에 서게 되었다. 그가 말을 걸어오며 술을 권했다. 박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의상 웃었지만 너무 살갑게 굴지는 않았다. 아마 지난 결혼 생활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았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 그는 매우 감탄하며 깊은 협력을 원한다고 했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논의하시죠. 파티가 끝나자 그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나는 사교적인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까지 그는 나를 배웅하며 따뜻하게 웃었다. 언젠가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없이 작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서두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은 어떤 얽매임도 원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딸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만약 예전에 내가 참고 살았다면 지금도 거짓된 결혼의 껍데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세상의 많은 여성들도 불행한 결혼 생활은 견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해로운 것을 버릴 용기가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스스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길고 어두웠던 세월은 지나갔다. 앞에는 밝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선택은 틀렸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나는 태양그룹에 정식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내 삶은 이제 일과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만들고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늦은 저녁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노래를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었다. 빡빡한 일정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적어도 밤에 돌아와 가식적인 얼굴들을 보거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해서 우리 모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요. 단출해서 편해요. 주말마다 시간제 가사 도우미가 청소해주니 힘들지도 않고요. 어머니는 안심하시며 쉬엄쉬엄 하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한 번 실패했지만 지금은 시집살이 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다. 때로는 잘못된 결혼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회사에서는 전 남편과의 스캔들 이후 상황을 점차 안정시켰다. 주주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내가 회사를 이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기도 외곽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더 기쁜 소식은 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언어와 복잡한 계약 조건 때문에 직접 협상에 나서야 했다.
예전에 강민준이 외국어 실력도 형편없으면서 이 일에 끼어들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랬다면 회사는 아마 망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늦은 회의를 막 마쳤을 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여러분이 지난번 파티에서 만났던 젊은 파트너 한지훈이었다. 박 대표님,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프로젝트 준비 서류를 보냈으니 시간 되실 때 검토 부탁드립니다. 메시지와 함께 그의 회사 도장이 찍힌 서류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짧게 답장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지훈이라는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꽤 활동적이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최근 그는 태양그룹과 깊은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 그의 대화 방식은 항상 예의 바르고 사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의 시선에서 특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걸 알기에 나는 더욱 경계했다. 이혼 후 나는 더 이상 몽상에 빠지지 않았다. 그 대신 신중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저 일에 집중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속삭였다. 대표님, 강민준 씨가 또 찾아와서 로비에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다니. 나는 지긋지긋했다. 내가 자리에 없다고 하고 올려보내지 마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아마 아직도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겠지. 예전에는 순해 보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저 비참해 보일 뿐이었다. 잠시 후 비서가 보고했다. 그가 계속 밖에서 소란을 피워 경비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너무 지쳐서 나는 단호하게 쫓아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 내려가 보니 그가 의자에 넉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더듬거렸다. 서연아, 1분만 얘기 좀 하자. 나는 팔짱을 끼고 빨리 말하라고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 빚더미에 앉았어. 아무 데서도 날 받아주지 않아. 실업자 신세야. 네가 일자리를 알아봐주거나 자본금이라도 조금 빌려줄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말을 할 낯짝이 있어? 이혼한 마당에 10원도 줄 수 없어.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내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비틀거리며 나갔다. 경비원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나는 유치원에서 하은이를 데려왔다. 아이가 달려와 나를 꼭 껴안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예전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까봐 두려웠는데 이제와 보니 막다른 결혼 생활의 짐에서 벗어나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리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려가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아이가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웃는 모습을 보니 소박한 행복이 느껴졌다. 그때 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 대표님, 혹시 만날 시간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일은 우선이었다. 네, 저녁 8시에 뵙죠. 카페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는 집에 돌아와 가사 도우미에게 잠시 하은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날 저녁 한지훈과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처음에는 순전히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그의 시선이 계속 내 얼굴에 머물렀다. 때때로 그는 말을 멈추고 머뭇거렸다. 나는 그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젝트 이야기를 마친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박 대표님, 사실 저는 대표님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지만 혹시 곁에 누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에 나는 놀랐고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즉시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열고 싶지 않네요. 우리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젠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정중하게 계산을 하고 나를 차까지 배웅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처럼 유능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직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면 좋은 버팀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섣불리 감정을 줄 수는 없었다. 나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어쩌면 나는 평생 이렇게 아이와 회사만 돌보며 살지도 몰라. 사랑은 제쳐두고 한 번 실패를 겪은 여자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걸까? 며칠 후 회사는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대형 호텔에서 열렸고 언론을 포함한 많은 손님들이 참석했다. 나는 무대에 올라 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미소를 짓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문득 군중 속에 섞여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눈에는 질투심을 가득 담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동요하지 않은 채 발표를 계속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달려왔다. 박 대표님, 저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보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란스럽지 않게 초대 명단에 없다고만 알려주세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강민준이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가 나를 망신주러 온 것인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해외 파트너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리를 떠나려는데 한지훈이 다가와 축하 꽃다발을 건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박 대표님, 발표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아직 남아있는 인파를 흘끗 보았다. 그와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슬쩍 무대 옆으로 물러났다. 떠나기 전에 한지훈이 작게 말했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딸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언제 하은이 데리고 한번 오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단다. 나는 주말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일에만 몰두하며 사생활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외로울까 걱정하며 나쁜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마음을 열어보라고 조언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마음의 상처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 직후처럼 증오에 차 있지는 않았다. 과거는 그저 교훈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강민준의 행동을 떠올릴 때면 소름이 돋았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잘못 골랐을까? 어느 날 저녁 나는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전 시어머니인 최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는 여자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하은이는 지난 2년간 거의 만나지 못해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최 여사는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복잡했다. 나는 아이를 곁에 바싹 붙이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결국 그녀는 등을 돌려 재빨리 걸어갔다. 나는 그녀가 옆 사람에게 가자, 할 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부끄럽거나 아직도 내가 자기 아들을 빈손으로 내쫓은 것을 원망하고 있겠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허공에 대고 인사 한마디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누구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아마 그것이 내가 전 시어머니와 마주친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이다. 내 세상은 점차 평온해졌다. 아침과 낮은 회사를 위해, 저녁은 딸을 위해 썼다. 가끔 한지훈이 커피를 사주며 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거리두기 태도를 존중했고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나는 미소로 화제를 돌렸다. 내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웠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훈과 대화할 때면 예전 강민준의 계산적인 모습과는 다른 안전함이 느껴졌다. 그의 진지함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말자고, 맹목적이 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래된 상처가 아직 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언젠가 나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딸 하은이를 재운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풀내음이 은은하게 퍼졌다. 이혼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여자가 자유를 되찾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물었다.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괜찮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회사를 안정시킨 후 나는 인근 도시에 사업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주 출장을 가야 했고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다.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 어머니께 맡겨야 했다. 회사 사람들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큰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계약 체결 당일 나는 태양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함께 한지훈도 초대했다. 그의 회사가 장비 공급 부문에 참여하기 때문이었다. 행사는 교회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를 보며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계약이 끝나고 우리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축배를 들었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나는 와인을 살짝 맛보고 고개를 돌렸다가 한지훈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화답했다. 순간 기쁨이 차올라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나는 순수한 행복을 만끽하고 싶었다. 파티가 끝나고 일부 해외 파트너들이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한지훈도 나를 도시까지 데려다줘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제안했다. 길가 카페에 잠시 들렀다 가죠. 나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오늘 밤은 여유가 있어 동의했다. 카페는 꽃밭 한가운데 있었고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한지훈이 작게 물었다. 박 대표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요. 익숙해요. 예전에는 2배로 바빴어도 버텼는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여자는 자립하면 무한히 강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네요. 나는 웃었다. 맞아요. 중요한 건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거죠. 한지훈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컵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단지 대표님이 제 앞에서 너무 방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표님과 함께 다음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상처받은 여자는 새로운 사람이 옛사람과 같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다시 잘못된 길에 빠질까봐 두려워해요. 누가 알겠어요? 그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일 얘기와 농담을 했다.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다. 잠시 후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와 도시로 향했다. 길 위에서 그는 여전히 내 건강을 걱정했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다. 그의 태도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얼어붙었던 심장에 새로운 신뢰가 싹 트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일시였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들어가 잠든 하은이를 껴안았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지훈을, 회사를, 그리고 지난 1년간 내가 이겨낸 모든 여정을 생각했다.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것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완전히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품기에는 충분했다.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내 사랑, 엄마는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회계감사팀으로부터 강민준이 지점을 담당하던 시절의 장부에 불투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나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그를 횡령죄로 고소할지 검토했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비서가 말했다. 지점에서 발생한 가공 거래액이 상당합니다. 고소하시면 그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망설였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그 같은 인간은 이용만 할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야 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에 제출합시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시부모님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심지어 내 부모님께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강민주는 전화로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온했을 때 그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이제 나는 법에 따라 옳은 일을 할 뿐이었다. 듣자 하니 그는 소환장을 피하려고 어디론가 숨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신문에는 태양그룹 여성 CEO의 전 남편 재무사기로 구속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나는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아마 이것이 탐욕스럽고 배신적인 자의 결말일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회사는 새로운 궤도에 올랐고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하은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제법 씩씩해졌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다. 한지우는 여전히 나타났고 꾸준히 안부를 묻고 일에 대해 논의했다. 가끔 점심을 먹자고 했고 나는 더 이상 너무 방어적으로 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제안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대표님과 따님이 워터파크에 가는 건 어때요? 저도 조카를 데려가고 싶은데 각자 놀아도 즐거울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그것도 좋겠네요. 그날 나는 하은이를, 그는 조카를 데리고 갔다. 두 아이는 신나게 놀았고 우리는 근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가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마 누가 봤다면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느낌을 잠시 모른 척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저녁에 돌아오니 하은이가 제잘거렸다. 엄마, 지훈이 삼촌 진짜 좋다. 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같이 놀아줬어. 다음에 또 놀러 가자.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마 아이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한지훈의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해요. 아들한테 사업상으로 박 대표님 얘기를 들었는데 더 알아가고 싶네요. 나는 잠시 굳었다. 한지훈이 벌써 부모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건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망설이다가 나는 답장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좀 불편하네요. 다음 날 나는 한지훈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그저 웃었다.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성급하셔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 급하지 않아요. 그의 이해심 깊은 태도에 나는 그를 더욱 좋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누군가 물었다. 박 대표님, 한 대표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나는 그저 웃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확실해져야 나아갈 수 있어요. 제 섣부른 선택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한지우는 여전히 끈기 있게 기다렸고 나는 꾸준히 일하고 아이를 돌보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한번 바로 서고 나니 여자는 다시 사랑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해야 했다. 저녁에 혼자 거울 앞에 앉아 1년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진 내 얼굴을 보았다. 눈에는 자신감이 반짝였다. 지난 결혼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내가 얻은 가장 좋은 것은 딸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 올바른 사람을 찾거나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거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훈의 메시지였다. 박 대표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일찍 쉬세요.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잘 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미소를 지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따뜻함이 어느새 내 마음에 스며들어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딸이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평화로운 밤바람을 맞았다.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다. 어쩌면 사람이 충분히 용감해지면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천천히,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듯.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닫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다.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자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한 번의 아픔이 지나가고 태양그룹은 2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업무량이 쌓여 나는 감독을 위해 자주 이동해야 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는 항상 딸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면 매일 영상 통화를 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까 걱정하셨지만 내 결심을 보고는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어느 날 오후 서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오며 보고했다. 한지훈 대표님 측에서 오늘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러 올 예정입니다. 추가로 논의할 일정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를 마지막 시간으로 잡아달라고 했다. 도면을 먼저 검토해야 했다. 머릿속에는 그의 차분한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놓였다. 서류를 다 보기도 전에 휴대폰 불빛이 반짝였다. 지점장 번호였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비계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험 처리는 연락했지만 시공사 측에서 발주처와 직접 대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했다. 이 사고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즉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후 내내 나와 공사관리팀은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과 만나고 절차를 해결하느라 바빴다. 병원 문을 나서자 처마 밑에서 한지훈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서둘러 다가왔다. 사고 소식 듣고 혹시 곤란한 일이라도 생겼을까 봐와봤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정장 한쪽이 그의 걱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제가 좀 있었지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환자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길가의 차로 안내했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에 앉아 나는 피로에 몸이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히터를 켜고 운전하며 물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등을 기대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시공사도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많아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주길 원하더군요. 저도 이해해야죠.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잘하셨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지만 때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간단한 음식을 사서 가져왔다. 회사에 도착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다. 얘야, 하은이가 고열에 구토를 많이 해서 소아과에 데려왔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굳어버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즉시 한지훈을 보며 걱정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아파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아과 쪽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는 서둘러 소아과 병동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하은이를 달래고 계셨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겁에 질려 아이를 껴안고 작게 불렀다. 아가, 엄마 왔어. 아이는 피곤한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울지는 않고 그저 딸꾹질만 했다. 의사는 급성 인후염으로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다. 오늘 비가 오고 추워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그동안 한지우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낯선 기색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했다. 한지훈이 작게 물었다. 제가 여기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늦었으니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회의도 있잖아요. 하은이는 외할머니가 도와주시니 괜찮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가볍게 잡고 토닥였다. 그럼 잠시라도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섰다. 그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나는 그의 손길이 닿았던 따뜻한 손을 조용히 감쌌다. 밤이 지나고 하은이는 수액을 맞고 열이 내렸다. 나는 지쳤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좀 더 생기가 돌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의사는 하루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내가 수속을 밟으러 간 사이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쓸어주셨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작게 말했다. 어젯밤에 너 데려다준 총각,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이더라.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 심장이 살짝 뛰었다. 어머니가 그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엮어주려 하시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장 힘들 때 나타난 한지훈의 존재가 나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은이가 죽을 조금 먹었을 때 나는 병원 로비 창가에 앉아 물을 따랐다. 마시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외곽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짚으며 말했다. 회사에 남아 지점장과 바로 연결해요. 내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노력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막막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내 복잡한 얼굴을 보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가족 일에 신경 쓰세요. 회사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저희도 자재 공급업체와 약간의 관계가 있으니 제가 한번 연락해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감동했다. 이 남자는 항상 조용히, 소란스럽지 않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빚을 졌네요. 그가 손을 저으며 웃었다. 빚이라니요. 대표님이 건강하고 하은이가 빨리 낫는다면 저는 기쁩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느껴왔던 고독을 몰아내는 따뜻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서서 재빨리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신뢰감이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계속 피하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눈앞에 일은 딸과 회사였다. 이틀 후 하은이는 건강해져 퇴원했고 외곽 프로젝트도 한지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부서별 회의에서 지점장이 말했다. 다행히 한 대표님께서 협상해 주셔서 자재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 감동이 어려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일부러 잠시 머물렀다. 한 대표님,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웃으며 말했다. 기꺼이요. 그날 저녁 나는 하은이도 데리고 가족 레스토랑에 갔다. 식탁에 앉아 한지우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능숙하게 골라주었고 아이를 달랬다. 그가 아이에게 숟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숫자 세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딸은 자연스럽게 그를 지훈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제잘거리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교감을 느꼈다. 아마 하은이에게 그는 친한 삼촌 같았을 것이다. 식사는 웃음소리 속에서 즐겁게 끝났다. 내가 계산하려 하자 그가 막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제가 초대했으니 제가 낼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하죠. 나를 차까지 배웅하며 그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지훈이 삼촌이 이틀 동안 출장 가야 해. 착하게 있어야 해. 건강하고. 하은이는 혀를 내밀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옆에 서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뛰었다. 그가 작게 말했다. 곁에 있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차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나는 하은이를 품에 안았다. 앞으로의 길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한지훈의 다정한 행동을 떠올렸다. 왜인지 모르게 더 이상 경직되게 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와 있지 않았다. 아마 출장 준비로 바쁘겠지. 작게 한숨을 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출장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면 연락 줘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이전과는 다른 설레는 감정이 불쾌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외곽 프로젝트가 마침내 궤도에 올랐고 모든 항목이 잘 통제되었다. 태양그룹은 시장에서 큰 족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많은 파트너들이 나를 높이 평가했고 경영진과 회의를 거쳐 건설 분야를 보조할 전자상거래 부문을 추가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이것이 새로운 도약이라고 확신했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햇살처럼 밝아졌다. 더 이상 지난 결혼에 대한 슬픈 생각은 없었다. 문득 한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이후로 그는 멀리 출장을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비어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한지훈이 아니라 내 변호사였다. 강민준 씨가 공금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정적 배상 명령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대표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놀랐다.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견 없습니다.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전과자가 되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대가를 치렀고 나 또한 위안을 얻었다. 원망은 없었다. 그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희미한 슬픔만 남았다. 어쨌든 나는 모든 것을 기억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은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 멀리서 휴대폰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어머니께 아이를 잠시 맡기고 서둘러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뜻밖에도 화면에 한지훈 이름이 떠 있었다. 심장이 살짝 뛰었다. 전화를 받자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표님, 방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연락드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네,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출장은 순조로웠나요? 그가 수화기 너머로 웃었다. 네, 좋았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계약도 따냈고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대표님과 하은 양을 함께 소풍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나는 발을 까딱이며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일정 한번 볼게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이 차를 몰고 우리 모녀를 데리러 왔다. 일할 때와는 달리 오늘은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훨씬 젊어 보였다. 하은이는 신나서 차에 뛰어올랐다. 목적지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강가의 생태 관광지였다. 가는 동안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그는 운전하며 자주 나를 돌아보며 대화를 나눴다. 하은이가 잠들자 그가 작게 말했다. 서울을 떠나 있는 며칠 동안 대표님과 하은 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가시기 전에 막 만났잖아요.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루는 저에게 24시간보다 길게 느껴진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도착해서 우리는 배를 빌려 강가를 구경했다. 아이는 신나서 물에 손을 담갔고 한지훈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쳐주었다. 나는 옆에 바싹부터 구명조끼를 단단히 잡았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그가 나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박 대표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살짝 떨렸다. 그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다. 여러 번 피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한번 그래봐야겠네요. 그래봐야겠네요 라는 단 한마디에 한지훈은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처음으로 내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마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무트로 돌아와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하은이와 함께 가벼운 점심을 먹었다. 그가 끈기 있게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는 모습을 보니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어쩌면 나는 마침내 가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한지훈은 잠시 놀다가 돌아갔다. 나와 아이만 남았을 때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둘이 잘 돼가니? 나는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다. 일단은 좀 더 알아가 보려고요. 엄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 청년 인상이 참 좋더라. 안심하고 만나보렴. 어머니의 지지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밤에 침대에 누워 하은이를 안고 오늘 낮에 즐거웠던 장면을 떠올렸다. 정말 뜻밖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날이 올 줄이야. 그때 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괜찮아요. 내일도 힘내야죠. 당신도 일찍 쉬어요. 그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모든 것이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편안했다. 이어진 며칠 동안 회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진지한 업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직원들도 무언가 짐작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다.
저녁에 그는 나를 데리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아래에 차를 세우고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 나를 웃게 했다. 그러고는 잘 자요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의 꾸준한 관심 속에서 나는 믿음직한 어깨를 느낄 수 있었다. 딸도 점점 지훈이 삼촌에게 정을 붙여 가끔 함께 놀러 가자고 졸랐다. 나는 점차 어두웠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이나 전 시어머니의 계략에 대한 생각도, 예전에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도 멈췄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서서 다른 미래를 찾는 것이다. 한편 회사 상황은 계속 안정적이었고 큰 문제 없이 성장했다. 나는 여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어 하은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럴 때마다 한지우는 조용히 운전을 해주거나 짐을 들어주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존중해 주셨다. 나는 이 평온한 삶을 만끽하며 미래를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한지훈이 우리 모녀를 자기 집에 식사하러 초대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에 응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부담스럽게 굴지 않으셨다. 하은이는 거실에서 그의 조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의 어머니는 식탁을 준비하며 가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들한테 박 대표님이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배워야겠네요. 나는 몇 마디 사교적인 대답을 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지훈이 가끔 내게 음식을 덜어주어 조금 부끄러웠다. 나중에 하은이가 졸려하자 그는 우리 모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안식처를 찾은 듯 했다. 차 안에서 그가 나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박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도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네, 한 팀장님, 안전 운전하세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어색함을 날려버렸다. 차가 아파트 아래에 멈췄다. 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깊이 쳐다보았다. 언젠가 제가 대표님을 더 가까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고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안 되겠어? 문득 웃음이 나왔다. 행복한 날들은 과거를 놓아줄 용기가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녀분 아침 식사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웃으며 하은이를 깨우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예전에 시든 여자와는 달랐다. 그래, 나는 박서연이다. 잘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하은이를 데리고 내려갔다. 문을 열자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그가 보였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나는 폭풍우가 몰아쳤던 길 끝에서 내 마음이 마침내 평온한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다. 요란하게 선언할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녀의 삶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오래된 아픔은 뒤에 남았다.